네, 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객관식 문제풀이 개강일이죠. 그래서 처음 뵙는 분도 계신데 너무 반갑고, 우리가 일단 1교시에는 OT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OT를 하고 그 다음에 2교시에는 서머리라고 이제 문제풀이 강의긴 한데 문제만 계속 풀진 않고 그 전에 잠깐 우리 기본 1호 때 배웠던 이론들 있잖아요. 그걸 요약식으로 요약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개강한 게 지금 11월이거든요. 근데 11월은 거의 다 간 것 같고 12월을 기점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12월, 1월, 2월 그리고 아직 공고가 안 난 상태인데 3월에 1차 시험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4, 5, 6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에 2차 시험이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10월에 합격자 발표 난 이후에 상담을 제가 거의 100명 좀 안 되게 했거든요. 불합격하신 분들, 뭐 동차, 뭐 3년차 동차 이런 분들 상담을 했는데 다들 좀 비슷비슷해요. 상황이 뭐 한 과목 가락 아니면은 평균 1점 이렇게 모자라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시행착오 없게 계획을 짜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뭐 11월은 일단 갔다고 생각을 하고. 자, 동차인데 생동차들이 있거든요. 근데 생동차 중에서도 지금 진입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11월이나 아니면 이게 인강 오픈하고서 한 12월 중순 말 요렇게 진입하신 분도 있을 텐데 그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내가 처음 공부해본다 그러면은 처음 진입하신 분들은 2차 공부하지 마시고 약 3개월 정도 남은 거거든요. 3개월 동안 1차만. 그래서 제 수험생들 중에서 보니까 좀 늦게 진입했어요. 한 1차 시험 한 2달, 3달 전? 근데 1차만 막 몰입하셔가지고 딱 1차 붙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 1차 붙고 그 다음 과정부터 이제 쭉 2차를 따라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입하신 분들은 2차 공부를 하지 마시고 일단 1차 위주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동차들인데 물론 이제 저 따라오신 분들은 9월부터 봤잖아요. 9월, 10월부터 9월, 10월, 11월에 회계랑 경제를 해놨다. 이게 좀 커요. 회계랑 경제 과목이 뭐 제가 가르쳐드리는 과목은 아니긴 하지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50점 이상을 목표로 하잖아요. 꽈락을 면하고. 그래서 뭐 이거를 뭐 90점 맞겠다 이러신 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 50점 중반에서 뭐 60점? 이렇게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9월, 10월에 내가 감정평가 실무 있잖아요. 2차 과목을 같이 공부를 했다. 그 다음에 뭐 이론 복귀는 뭐 기본 이론 들었다 하시면은 생동차를 도전할 만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기간이 충분히 커버가 돼요. 그래서 요번에 뭐 제가 불합격자 상담도 많이 하긴 했지만 합격자분들이랑도 지금 인터뷰를 계속 찍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동차분이 일단 저한테 연락 온 거 기준으로 개인적으로 생동차 4명이 나왔거든요. 이 생동차라는 거는 1차 처음 시험 볼 때 1차 붙고 그다음 2차 처음 볼 때 2차 처음 붙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4명이 나왔는데 이분들의 다 비슷한 루틴이 있어요. 뭐 오늘 밤이나 내일이나 뭐 그때도 한번 2명 걸 올리긴 할 건데 보통은 이제 1차 시험 전까지 2차를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비율만 좀 적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1차랑 2차 비율을 일단 11월, 1월까지는 5대5로 가셔도 돼요. 5대5로 가져가시고 2월, 3월 있죠? 1차 시험 한두 달 전에 1차를 70에서 80%, 2차는 사실 간만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에서 많게는 30%까지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물론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아니지만 이 실무 있죠? 실무는 하루에 50점에서 많게는 100점까지 꾸준하게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차는 법규 과목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12월에서 1월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간만 유지해라. 그냥 내가 뭐 단거나 정리한 서브만 보다가 1차 붙고
남은 3개월 있죠. 요때 A, B급 암기를 이렇게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법규 같은 경우, 이론 법규 같은 거 많이 하지 말고 생동차분들은 대신 기본 이론 강의 하나 들어놓고 실무만 100점, 50점 정도 꾸준히 풀어놓자 하고 1차를 붙고 오시면 그때부터 이론 법규 같은 경우 A, B급 암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실무, 실전 모의고사로 정리를 하시다가 시험장 들어가셔서 딱 이렇게 붙는 케이스들을 좀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처음 진입했다 하시면 절대 2차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그 전에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전에 회계 경제랑 실무를 해놨다 하면은 포기하지 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생동차가 쉬운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항상 매년 몇 명씩 나오거든요. 뭐 두 자릿수는 아니지만 한 자릿수는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3-4명은 항상 나와가지고 그분들 공부 기간 보면은 뭐 10개월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되게 특별한 케이스. 맞아요. 진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뭐 이분 보면은 여자분이었거든요. 10개월에 합격하신 분은. 아니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노력을 많이 했어. 그분은 머리도 길었는데 그 공부 시간을 확보를 위해서 여자들은 이제 머리 말리는 시간이 좀 길어요. 길면은 지금 남자분들밖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 뭐 30분, 20분 먹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아끼겠다고 단발로 자르신 거예요. 밥 먹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물리적인 건 10개월이지만 제가 공부한 거는 제가 봤을 땐 2년은 공부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압축적으로 하루에 막 10몇 시간씩 뽑았으니까 다른 일반인들의 뭐 2년 공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뭐 이런 분도 있고 1년 3개월, 1년 4개월, 1년 6개월. 보통 요 기간에 많이 몰려 있어요. 일반 수험생분들은. 그래서 생동차 하신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한 거죠. 뭐 한 7월, 6월쯤. 그래서 그때 진입하신 분들은 꼭 포기하지 말고 생동차를 도전해 보시고, 지금 진입하신 분들은 1차만. 그래서 1차만 했을 때는 전업 기준으로 봤을 때 2-3개월이면 사실은 불가능하진 않아요. 제 주변 수험생들 보니까 완전 무관한 전공이신 분들 있잖아요. 뭐 철학과, 그 다음에 도고동문학과였나? 뭐 프랑스어과 이런 분들 계셨거든요. 그분들도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 들어오셨는데 1차만 하니까 3개월 이렇게 걸리시더라고요. 3개월. 그래서 1차는 일단 효율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물론 당연히 여기 2년차 유예들은 없겠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다년차 동차가 있어요. 아마 이 수업 들으신 분들 중에 좀 많을 것 같은데, 좀 페이지를 바꾸면 다년차 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3년차 이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홀수로 들어가 있죠. 3, 5 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마 이분들은 제 기본 이론은 안 들고 분명히 문제풀이부터 먼저 들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이미 기본 이론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이미 1차를 합격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접근 방법이 달라요. 아까 그 전에 설명해드린 건 생동차 기준이었고, 이분들은 1차를 합격했단 말이에요. 합격해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경험이 (75점) 이하로 붙었냐 아니면 75점 이상으로 붙었냐, 이게 중요합니다. 즉 이분들은 뭐냐면은 한 60점 해서 뭐 69점, 한 70점으로 할게요. 70점. 요 사이 붙으신 분들 있거든요. 요 사이 붙으신 분들은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약간 1차가 100% 붙는다 이런 확신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70점 이하 정도로 붙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75점 이하 뭐 72점 뭐 이 정도도 약간 위험해요.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은 1차를 지금 60% 이상 들어가셔야 돼요. 1차를. 이분들은 왜냐면은 자기가 이미 경험을 해보긴 했지만 조금 뭐 회경이 뭐 45점이거나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안타깝게 떨어지는 케이스를 좀 봤어요. 그래서 1차를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안정적으로. 그래서 1차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고, 다만 이제 75점 이상이신 분들, 가끔 1차를 80점 이상, 뭐 85점, 82점 이렇게 붙으셨던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근데 1차에 도 같으신 분들이거든요. 우리 1차 시험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 75점 평균이다. 진짜 잘 본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이분들이 이제 객관식에 약간 특화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1차를 30%만 일단 그냥 맛보기만 하셔도 돼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전 그런 분들 봤어요. 옛날에 저 이제 공부하시던 분들 중에서 7년 전나 이분은 그냥 매년 시험장을 들어가요. 유예여도 이제 유예가 있어도 그냥 시험장 들어가면 항상 붙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토익 시험 보듯이. 그래서 이분은 그냥 뭐 하루에 뭐 시험 보기 한 하루 이틀 전에 그냥 민경외부 쭉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고 들어가면 그냥 합격. 이런 분들도 계셔. 근데 이런 분들은 뭐 제 강의를 듣진 않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좀 점수가 높은 경험이 있던 분들은 1차 30% 하다가 나중에 시험 2주 전에 뭐 한 80%, 90% 또는 100%까지 올려도 돼요. 그래서 그때 확 땡겼다가 1차 시험 붙고 2차에 올인.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지금 물론 1차를 하긴 하지만 1차를 붙고 최종 합격이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2차도 좀 같이 가져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딱 1차에 경험이 있어서 아마 잘 따라오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제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등업 신청하셔서 그다음에 뭐 공부 질문이나 뭐 2차 자료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카페 주소.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과목. 자, 과목을 보시면은 우리가 1차 때도 보긴 했지만 국토법이 제일 중요해요. 국토계획법. 그래서 요게 13문제고, 그다음에 부공법, 감정평가법, 그다음에 도시정비법 있죠. 요 세 개. 여기는 2차랑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주교재가 이제 객관식 문제집이거든요. 근데 객관식 문제집 차례를 잠깐 보시면은 제1편 국토법 이건 맞는데, 제2편 감정평가법, 제3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3편 국유재산법, 5편 건축법, 6편 공인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편 등기법, 8편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9편이 마지막 도정법이죠. 도시정비법. 순서가 좀 다른 이유는 지금 우리 객관식 문제집은 우리 그 실제 출제되는 그 문제 순서로 나열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중요도 순으로 좀 나열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그 편제와 좀 다르게 중요도 순으로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토법 들어가고 2차와 연계된 요 3과목 보고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 지적에 관한 규정, 부동산 등기법 보고 마지막에 요 2가지를 보겠습니다. 저희 우리 수업 마지막 회차에 건축법, 동체법. 자, 그래서 우리 감관법 몇 점 맞고 싶으세요? 감관법 70? 이쪽은 70. 그래서 제 목표는 75점이에요. 75점. 그러니까 딱 70점, 75점.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90점을 맞겠다, 100점을 맞겠다 하면은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죠? 되게 디테일하게 많이 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딱 감관법을 75점 정도로 목표 설정을 할게요. 자, 그러려면은 일단은 딱 여기까지.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문제들을 80%를 맞히셔야 돼요. 80%. 그럼 다 합하면 이제 35문제. 그리고 한 28개 정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28개 맞춰서 딱 여기서 70점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 있죠? 5개. 여기서 2개만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총 75점.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것들을 다 다루고 세부적인 것도 다 암기하고 가되, 다만 건축법에서는 포인트만 맞춰서 볼 거고요.
그다음에 동체법 요거 한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법률에 비해서 가성비가 좀 떨어져서 정의와 동산담보 위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5개 중에 2개만 맞추자. 그다음에 3개는 어떻게 한다? 3개는 마킹을 잘하다. 잘 찍으시면 돼요. 나머지 3개는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종강할 때 뭐 마음에 드는 번호 하나씩 말하고 가세요. 미리 찍어 놓게. 그래서 요렇게 좀 계획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강의 계획서 보시면은 앞 페이지 보시면은 강의 교재라고 있는데 요게 주교재예요. 요거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참고서라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기본 이론 때 프린트로 나갔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프린트 이제 엮어서 편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서로 나올 건데 그게 이제 이번 주에 나올 줄 알았는데 편집되면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출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주교재는 아니고 그냥 필요할 때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보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서여서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고, 자, 법전. 자, 법전은 2차에서는 필수인데 1차에서는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비상법전은 제가 낸 건데 요거를 쓰셔도 되고 어차피 법은 뭐 다 똑같거든요.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혹시 다른 법전 갖고 계시면 개인 법전 지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재는 3개지만 요거 한 것만 들고 오셔도 돼요. 요거 한 것만.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 페이지 보시면 수강생 특정 그 있죠? 뭐 특정까지는 아니어도 여기 카페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의 진도표 보시면은 자, 거의 6회까지 국토법입니다. 그죠? 1회부터 6회까지 국토법. 그래서 중요도 순위랑 그 다음에 출제 문항수대로 제가 배열을 좀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회 정도는 감정평가법.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한 2회 정도 또 도시정비법.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건축법, 동체법. 이런 순서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가 좀 나올 만한 것만 건드린다. 이렇게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잠깐 보고 쉴게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나갈 진도는 국토법입니다. 국토법은 13문제가 나오고 여기서 한 90%, 80% 정도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점수가 좀 나오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국토계획법은 뭐냐면은 결국 제가 뭐 국토법, 국토계획법 약칭으로 말하고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뭐다? 결국 행정법입니다. 행정법으로서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는 우리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계신 분 중개사 한번 공부해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중개사에선 이게 2차 과목으로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죠? 되게 그래서 어려운 과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긴 한데 저희 2차 시험에서도 부동산 공법 들어가는 게 아까 부동산 가격 공시법, 감정평가법, 도시정비법 이렇게 3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국토법은 사실은 2차 과목에는 안 들어가고요. 1차에만 있거든요. 그래도 이게 어디에 많이 연관이 되냐면 결국 감정평가 실무라는 1차 과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실무라는 2차 과목이 있어요. 실무와 그 다음에 결국 일을 해보니까 현업과 많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감법의 1차 과목에 이게 우리 평가사 시험에 들어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놓으면 나중에 일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론 때 이런 이야기 했죠. 빈영토에 멈추면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부루마블 게임 아세요? 너무 젊어 보이시는데 아세요? 이런 게임 할 때 우리가 뭐 여기다 무엇을 지을지 아니면 어떤 것을 사업을 할지 막 이런 게임이잖아요. 결국 우리 국토법도 약간 이런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제가 볼 땐 요거였는데 아마 이쪽은 요거였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죠? 아니에요? 그래요? 같이 봤어요? 같은 세대네 다 같이.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사회과부도 보는 걸 좋아했다 하면은 이 국토법이 재밌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에도 마찬가지로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즉 이 계획은 행정계획이에요. 행정계획.
그래서 계획의 종류를 보면은 제일 폭 넓고 상위 계획인 국가계획가요. 그 다음에 국가계획 아래에 있는 광역도시계획. 자, 우리 광역 기본 이름 들으신 분, 광역이 뭐였죠? 광역? 둘 이상, 그죠? 둘 이상 도시에 관한 계획. 그래서 광역은 둘 이상이다. 그래서 국가 제일 넓게, 그 다음에 광역 둘 이상 도시, 그 다음에 도시 계획 중에 뭐가 있다? 종류가? 기본과 관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상위 계획 같은 경우에 밑에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어떻게 해야 된다? 부합하게 만들어야 된다. 부합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행정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결국 행정청이 하겠죠? 그럼 행정청의 조직을 먼저 이해하고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도지사라고 부르는 것들, 그 다음에 시군구라고 부르는 것들, 도시라고 부르는 것들, 다 1차 우리 기본 이론 때 했던 겁니다. 특히 우리 도시라고 부르는 거는 특광, 특자, 특도, 시장군수 여기 들어있어요. 시장군수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자, 우리 국토계획법의 짱이 누구였다? 사람 이름 말씀하셔도 됩니다. 뭐 못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현재는 우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국토법의 짱은 국장이 나와요, 항상. 어떤 기준을 수립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협의가 있는데 다툼이 있었을 때 그때 조정하는 사람, 우리 국장입니다, 국장.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님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국장 이렇게 약어로 말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이 넓은 우리 한반도를 어떻게 혼자 다 계획을 짭니까, 그죠? 힘들겠죠? 힘들어요. 그래서 그 아래에 관할이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그다음 도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특별시장 아래 구청장, 이제 광역시장 안에 시장 안에 구청장과 군수가 나눠져 있고, 도지사 안에 시장과 군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할 때 수립과 승인은 같이 갔고요. 수립해서 승인한다. 입안에서 결정을 얻어라.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했었죠.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결국 행정계획에서 나온 거예요. 자, 우리 행정계획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구속적 행정계획과 구속적 행정계획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이 계획 자체가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 구속적 행정계획은 직접적인 거예요. 직접적. 자, 그래서 우리 비구속적 행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수립하고 승인 단계로 가고요. 우리 구속적 행정계획 같은 경우는 입안하고 결정합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고 하면요. 자, 의견 청취를 함에 있어서 비구속적 행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청회만 합니다. 그럼 구속적 행정계획은요? 공람, 열람 이렇게 들어가죠. 공람, 열람. 자, 공청회랑 공람, 열람 차이점 아세요? 자, 공청회 가봤어요? 공청회 가보신 분 있어요 혹시? 당연히 없겠죠, 그죠? 공부하기도 바쁜데. 근데 가끔 이렇게 이렇게 붙지 않아요? 이렇게 마을 지나다니다 보면 이렇게 무슨 공청회 실시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현수막 붙어 있는 거? 근데 공청회라 하면 사실은 그냥 주민들 모아다 놓고 앞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약간 발표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람 열람은요? 해보신 적 있어요? 공람 열람? 동사무소 가셔서 공람 열람하러 왔어요라고 말하면은 동사무소 직원이랑 같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열람을 하거든요, 직접. 그래서 서류에 뭐가 있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서류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사실 공청회는 그냥 들어가서 그냥 강의 듣듯이 그냥 간접 청취를 하는 거고요. 공람 열람 직접 가가지고 앉아서 이게 서류를 이렇게 직접 검토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직접, 간접 요 차이에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비구속적 행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 2차 때는 이게 2차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2차와 연계되는 부분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2차에서는 행정쟁송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상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행정쟁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옆에다가 필기한다면은 처분성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처분성이 없다. 반대로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 나중에 소송 가서 다툴 수 있다라고 하는 건요. 처분성이 있다. 처분 대상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거 우리 2차 시험 때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결론은 그게 비교섭적이 누구가 있는데 광역도시, 도시기본계, 정비기본계, 기본광역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기본광역. 그러면 우리가 뭐 아직 물론 이제 우리가 기본이론 때 배우긴 했지만 절차를 아직 안 봤어도 광역 기본 계획 같은 경우에는 큰 절차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수립하고 승인한다. 그죠? 수립하고 승인한다. 그리고 의견 청취는 뭘 한다? 공청회를 하겠죠. 그죠? 다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자, 근데 구속적 행정계획은 이게 뭐냐면 결국 직접적이다. 그리고 이게 침익적인 경우에는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시군 관리계획. 이게 제일 중요하죠. 관리계획. 그 다음에 지단, 지구단위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정비계획, 관리, 처분계획. 다 관리 들어가죠. 관리. 그 다음에 관리의 종류인 지단. 자, 이런 건 구속적 행정계획이어서 이 대상이 되는 그 국민, 주민은요. 나중에 소송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적인 절차는 또 뭐겠어요? 입안하고 결정한다. 의견 청취는 공청회가 아니라 공람으로 들어오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수립하고 승인 요게 세트고요. 입안하고 결정 요게 세트입니다. 요게 세트예요. 그리고 우리 그때 봤던 것들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 광역계획권 지정은 뭐였다? 지금 이렇게 그림 보이시나요? 지금 어때요? 인천이랑 경기도랑 손잡고 있죠. 그죠? 우리 서울이랑 인천이랑 손붙잡고 있죠. 이거 보자. 그죠? 둘 이상의 도시가 만나는 게 이제 광역계획권이죠. 둘 이상. 그래서 우리 광역계획권 지정은 결국 우리 둘 이상의 도시가 만나는 것인데 아무렇게나 나오는 건 아니고요. 국장과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의 지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억나세요? 두음 딴 거? 가물가물한가요? 자, 의심지변통이다. 그렇죠? 의심지변통이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의 절차는 의심지변통. 이걸 암기해 주세요. 의심지변통. 그래서 의심지변통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의견 청취, 심의, 지정, 그다음 변경이 있다면 변경, 통보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다. OX? O. 여기에 지정권자는 국장과 도지사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 때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에 보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과 광역도시계획 요거 용어만 헷갈리는 걸 좀 주의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기공의 수립하고 협심승 이렇게 갑니다. 기공이 수립하고 협심승한다. 자, 광역계획권 지정의 절차를 설명해 보시오 하면 뭐가 두음이 생각나죠? 의심지변통 방금 했죠? 그래서 의심지변통 광역도시 계획의 절차를 설명하시오 하면요. 기공의 수립하고 협심승한다. 이렇게 가셔야죠. 그래서 기초조사가 들어가고 자, 공람이다? 아니다. 공청회다. 왜 공청회죠 아까? 이 광역도시 계획이 무슨 계획이었죠 아까? 행정계획의 종류 중에? 맞아요. 비구속이었죠. 비구속적 행정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공청회가 들어가고요. 절차는 어떻게 한다? 입안이 들어간다가 아니라
수립하고 승인이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기공을 수립하고 협심승한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같은 경우에 둘 이상이 들어간다고 했죠. 둘 이상. 그러면 광역이 둘 이상이 들어가니까 만약 같은 도안에 시장 군수다라고 하면은 이때 승인은 그 윗사람, 윗머리, 도지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둘 이상 시도가 걸쳤다면요. 그때는 시도지사 공동으로 수립을 하고요. 근데 그 윗사람은 누구예요? 윗사람은 항상 그죠, 국장이 됩니다. 그래서 승인권자는 국장. 근데 3년 내 시군에 승인을 못 받았다 하면은 또 시군이니까 그 윗사람은 도지사고요. 3년 내 시도 승인이 없었다, 시도의 윗사람은 국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수립권자, 승인권자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우리가 10분만 쉬었다가 도시군 계획부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